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공천인데요. 그 인재 영입부터 그리고 경선 그리고 누군가는 탈락을 하게 되죠. 어느 한 대목도 관심이 쏠리지 않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YTN 해직 기자 출신이시죠. 민주당 인재 영입 14호이신 노종면 전 앵커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 우리 김종대, 장윤선, 대장남매라고 부르죠. 김종대 연세대 개건 교수님과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모시고 정치연한 토크를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고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종면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활동이 지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간에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늦게 지역에 투입됐기 때문에 열심히 지역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네. 얼굴 알리는 거, 직접 대면하고 손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거라는 거를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국민들 선거는 해봤는데 반장선거 해보시고요. 국민들 상대로 네. 뭔가 국회의원 투표를 한다는 거는 처음 경험해보는 일일 것 같은데 네.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까? 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중에. 그래서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저를 찍어주세요 하는 자격이 있나, 처음에는 이 질문은 저한테 여러 번 했어요, 사실은. 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셨군요. 뭐 시작하기 전에, 영입되기 전에 그 질문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민들 만나고 유권자들 만나니까 그 질문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거인가? 그 유권자들을 만나는 게 이렇게 두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지금 무게감을 크게 느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 신분에서 탈피해서 정치인이 되셨기 때문에 첫 질문은 당내 현안으로 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전략공천 결과 발표가 났어요. 서울 중구 성동구 갑이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컷오프란 말은 부적절하지만 공천 배제가 되고 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당내가 시끄러워요. 예. 우리 후보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략공천은 이제 당의 시스템으로 하는 오래된 제도잖아요. 어느 정당이나 있고 누가 배제되고 누가 되고만 가지고는 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배제된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전현희 전 위원장이 거기에 공천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이것도 이제 확인이 돼야만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돼도 욕먹고 안 돼도 욕먹는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 속에서 이 지역의 공천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 점이 좀 안타까워요. 이른바 이제 586 운동권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시잖아요. 만약에 됐으면은 운동권 청산 못했다고 할 거고, 근데 지금처럼 이제 배제가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오늘보다 더 뭐 사당화 논란이 이제 불거질 텐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사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모릅니다. 네. 역시 방송 경력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노련하신 것 같습니다. 잘 피해갔나요? 네. 네, 이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네. 본인 질문 들어갑니다. 이제 그 4.10 총선이죠. 네. 그 민주당의 영입 인재 14호입니다. 사실은 정치에 입문을 하신 걸 두고 후배들 중에 의아하게 생각한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민주당을 선택했는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두려운 거는 후배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나, 하고 싶은 거는 확인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네, 근데 잘할 수 있나, 이 고민을 오랫동안 했을 뿐이고요.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권에 가깝고 상대적으로 저와 정체성이 맞다. 제가 지향하는 쪽하고 민주당의 그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수권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 저는 집권하는 정당에서 뜻을 펴고 싶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출마 지역은 아까 서두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인천 부평갑입니다. 네. 부평갑에 출마를 하시게 된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당에서 정해준 겁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도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이 소위 말하는 인재 영입 과정에서 영입 대상자들이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돼요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희망을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아요. 들어올 때부터 처음에 영입 제의를 받을 때부터 어디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접촉하는 게 아니다라고 먼저 얘기해요. 물론 당 차원에서는 뭐 당연히 하겠죠. 뭐 어느 지역에 누가 어떤 인물이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들은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텐데 저희들한테는 막연한 희망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역을 정해놓고 후보를 정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네요. 네, 그거는 확실히 아니에요. 네. 저희끼리 이제 모여서 행사도 하고 뭐 이제 1박 2일 행사를 하면은 숙소에 모여서 이제 개인적인 구조할? 얘기도 네. 하고 이렇게 맞춰 보잖아요. 그러면 험지라고 여기는 객관적으로 험지가 맞아. 민주당의 험지가 맞아라고 하는 곳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부분은 뭐 저 얘기만 하면 저는 뭐 부평 출신이고 또 지금 조금 전까지는 이제 양평의 주소지를 뒀고 그리고 뭐 서울에서 기자 앵커 하셨죠. 생활했고 뭐 당에서 그랬어요. 어디든 다 보내도 갈 수 있죠. 전국구 후보다. 전국구까지는 예. 아니고 수도권. 수도권 후보다. 예. 뭐 그 당의 시스템대로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죠. 그랬죠. 네. 후보님은 앵커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까 지명도 측면에서 전국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돌발 영상이라는 MB 정부 때 굉장히 히트를 쳤던 공전의 히트를 거둔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프로그램의 발목을 잡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 해고 당했을 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돌발 영상을 이제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생긴 건가 하실 수 있는데 2003년에 생겼고요. 그 오래됐군요. 훨씬 네. 더 아는 것보다. 제가 2003년이면 몇 살 때였나? 아무튼 30대에 제가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이 이제 정치인들의 이면을 이렇게 찝어내잖아요. 풍자하고 정치권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이 돌발 영상에 대한 탄압이 들어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막 나서서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그 문제 있다고 항의하고 그 항의를 받은 보도국장이 돌발 영상을 가림 처리를 해버리고 그래서 안에서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시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낙하산 사장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YTN을 장악하려 하는 어떤 시도라고 봤던 게 그때 이제 내리꽂으려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 대선 캠프 언론 특보를 한 분이거든요. 그분의 뭐 어떤 개인적인 능력 이거와 무관하게 정치권으로 이미 갔어요. 가서 캠프에 공식 특보를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공영 언론사의 사장으로 옵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된 거고 그 반대를 하는 이제 과정에서 여기 오는 이유는 돌발 영상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항을 했고 뭐 아시다시피 6명이 이제 해고되고 수십 명이 이제 정직 등의 이제 그 징계를 당했는데 그것의 결과로 돌발 영상이 스톱이 됐죠. 사실은 해직 기자가 되셨고 어떻게 보면 언론인 중에서 최초로 정권의 탄압을 받은 사례인데 MB 정부 이후로 굉장히 배고픈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좀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노조의 투쟁 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어떤 상황이 돼서 싸움을 하게 되면 다치는 사람이 나오고 다치는 사람을 공동 조직의 이름으로 이제 생계를 챙겨주겠다는 게 이제 투쟁 기금인데 YTN이 투쟁 기금을 이렇게 넉넉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조 규약에 따르면 노조 투쟁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정직을 당하면 급여를 보전하도록 돼 있는데 워낙 징계 규모가 커서 뭐
시체마을 택도 없었죠. 아, 많은 사람들을 보존해 주기에는 네.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걸 이제 희망 펀드라는 이름으로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펀드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저희가 그냥 네 하고 넙죽 받을 수가 없어서 주신 걸 감사히 받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펀드를 받았어요. 회사를 나가셔서도 보면 국민 TV 등등 해서 저도 그때 뵀던 것 같은데 미디어 실험을 어쨌든 간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미디어 실험이 어떤 본인한테 어떤 기억, 그 어떤 역사로 남아 있습니까? 과정은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 뛰는 흥분된 과정이고요. 결과는 흐뭇한 결과도 있고 아픈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시도의 연속이었던 건 맞고요. 다만 그 결과가 국민 TV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픈 제게는 제가 해직 기간 만 9년 동안 가장 아픈 상처가 국민 TV입니다. 그만큼 아프기 때문에 더 여전히 애정이 있고 국민적 지지자 성원이 사실 많았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이제 내부 갈등이 불거질 때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신상의 이유라고 이유를 설명을 안 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어떤 갈등을 더 촉발시킬까봐 입장을 안 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빠졌는데 그 뒤로 계속 갈등은 더 심화되고 결국은 분열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지금은 거의 다 흩어져 버린 상태고. 근데 그때 만 1년 동안 그 이전에 이제 라디오 팟캐스트 시기까지 하면 2년 동안 있었던 국민 TV의 실험, 시도 이건 정말 빛나는 성과입니다. 지금 팟캐스트 지금 팟빵 잘 나가잖아요. 네,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예. 그 팟빵의 탑순위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반 이상이 늘 국민 TV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동접 이제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할 때 동접이 얼마냐?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 TV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TV 뉴스를 개국 이제 시작을 하면서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를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생방송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그 기록들 보시면 그 방송 보시면 지금 봐도 뭐 시체말로 때깔 괜찮아요. 세련됩니다. 네. 굉장히 스튜디오도 그랬던 것 같고 그거보다 내용이 더 좋았고 내용이 더 좋았고 세월호 특보를 몇 달 동안 했어요. 유일한 방송사입니다. 네. 그게 이제 내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쌓아가던 자산들이 지금 흩어져 버려서 그게 너무 속상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뉴스타파를 이제 처음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뉴스타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네, 모습, 대성에 있죠. 계속 네. 이제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뿌듯한 마음이 있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탄압을 하고 있는 제 1호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해직 기자 1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인고의 시간이었겠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YTN에 복귀하셨습니다. 복귀하셔서 생활은 어땠습니까? 저는 복귀는 시민사회와 우리 구성원들 때문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복귀하자마자 보도국장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다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최남수 사장 때도 제안이 있었고 제가 거절했고 그리고 정찬영 사장이 들어오셨을 때도 제안을 했지만 제가 못 받았습니다. 차마. 근데 보도국장이라고 하면 기자로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인데 그걸 왜 거절하신 겁니까? 저는 후배들의 시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죠. 근데 저는 방송 진행하는 것으로서 뭔가를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더 뉴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책임지고 이제 CP 역할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세 번째 보도국장 제안은 제가 받았어요. 네, 이제는 제가 뜻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임명동의제를 거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YTN은. 예. 네, 임명동의제 투표를 했는데 2표 차로 졌죠. 그래서 역시 지금은 후배들의 시대가 맞다. 네, 후배들이 기치를 올리고 후배들이 결과까지도 도출해야 되는 시대가 맞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사를 이제 떠나셨죠. 떠나실 그러면 때 심정은 좀 어떠셨습니까?
떠날 때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명동의제를 통과하지 못한 게 2019년 말이에요. 그때 이제 조국 사태가 뜨거울 때 그 직후에 제가 보도국장으로 지명이 됐고 임명동의제에서 부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만 3년 하고 좀 몇 달 더 그동안은 뭐 기조실장도 하고 이제 디지털 센터장도 하고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요직을 거쳤다 이런 표현을 하실지 몰라도 저는 방송 요직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경영직군에 간 하는데 것은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본인 개인사에서는 별로 뭐 아름다운 기억은 아니라 이 말씀이시네요. 아름답지 않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제가 원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결국은 보도인데 제가 디지털 센터장을 하면서 이제 YTN 민영화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게 이제 가시화되고 대주주들이 이제 넘긴다고 하고 그럴 때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힘든 싸움이겠지만 이게 뭐 조직의 자존심 이걸 떠나서 시민사회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을 통해서 지분을 지배하고 있는 공기관인데 공공 언론인데 이거를 정권이 마음대로 막 어디다 팔아치워? 이거는 언론인으로서 또 우리 시민사회와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싸움이 잘 안 일어나고 그럼 내가 싸움에 불을 붙여야 되나? 그때 2019년 그때 저를 다독였던 생각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회사의 주인은 후배들이다. 후배들이 싸워서 결론을 내야지 내가 싸우자고 하는 시대는 이미 아니다. 내가 싸우고 싶으면 다른 길을 내야 된다. 그 판단에 이르렀고 그 다른 길이 저에게는 이제 정치였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YTN은 최대 주주가 지금 유진그룹으로 바뀌었죠. 유진 ENT라는 회사가 네. 30.95%의 지분을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우려하시는 어떻게 보면 민영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완전하게 끝이 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러면서 지금 경영진도 바꾼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흉흉한 소문들이. 예. 그런데 지금 YTN 상황을 보면 그 MB 정부 때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저항의 강도가 네. 그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죠. 우리 후배 YTN의 구성원들한테 어느 정도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지, 저항을 안 한다면 왜 안 하는지, 한다면 왜 하는지 이거는 거기에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을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개인이 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그리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공론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입식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론의 시계가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러면서 검찰과 방통위가 칼춤을 추는 상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검찰과 방통위의 칼춤은 무엇을 좀 의미하는 겁니까? 뭐 검찰은 비판 보도하는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계속 수사해서 압박하고 뭐 네. 고소고발 막 하고 그게 탄압이 아니면 뭐가 탄압이겠습니까? 네. 그 징벌적 손배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배도 국힘은 반대했었어요. 원래 언론중재법 네. 때 반대했었죠. 그거 저 언론 탄압이라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뭔데요? 아니 기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구제 방안한 대로 하면 돼요. 뭐 민사 걸든지 뭐 사실 민사 소송도 남발되고 있지만 근데 어떻게 기자들 마음에 안 드는 기사 썼다고 압수수색하고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그럽니까? 그게 지금 여러 건이 막 나오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과거에 전례 없던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네. 방통위가 여야 5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잖아요. 합의제 합의제 기구입니다. 기구잖아요. 장관 혼자 마음대로 하는 독임제 기구가 아니라. 근데 지금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2명이서 뭐 이것저것 북치고 장구치고 2명이서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일 때부터. 그 여권 인사 둘이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건 방통위를 설치하고 있는 이 입법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건 이거 상식이잖아요, 법 이전에. 그렇잖아요? 여야가
회의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의결하는 그런 합의제 기구인데 여당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그 세 사람을 못 채운다? 못 채우는 이유가 불가피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추천해도 임명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두 명,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공영방송 이사 갈아치우고 이 공영언론인 보도 전문 채널 팔아넘기고 이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칼춤은 이런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방심위는 또 얼마나 가관입니까? 혹독하게 지금 네, 다루고 자기 있죠. 부인 뭐 저 인터뷰 자기가 제작하는 그 제작단에서 자기 부인 인터뷰하게 하고 자기 누나 친누나 그 곱창 전골집 그거 소개하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 무근을 심의를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이라 그러면은 행정지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사라는 표현 김건희 여사님 김건희 중전마마 특검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아니 이게 뭐가 좀 이거는 정책 방향이 생각이 좀 달라. 나는 이쪽을 원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이네. 이게 어떤 정책 대결의 측면이라면 그거는 건강한 거죠, 사회가, 정치가. 근데 이거는 어떤 방향, 뭐 어떤 언론관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냥 내키는 대로 언론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권에는. 아까 그 김건희 여사 표현을 안 했다고 방심위 제재가 있었다, 법정 제재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언론사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정정 보도를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자기는 김건희 사과를 하라고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내용을 언론이 해설식으로 실었다는 걸 문제 삼아서 정정 보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까 말했던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을 쓰라고 한다거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디테일한 팩트를 요구하면서 정정 보도를 청구한 이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씨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이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부분이 있다고 한 거잖아요. 아니 그 대통령 부인이면은 실질적으로 공인이죠. 공무원은 아니어도 공인이 국민이 우려할 일을 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과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여당 대표면. 근데 본인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딱 그 얘기를 안 했다고 정정보도 신청을 해요. 그거는 중전마마께 잘 보이려는 충성맹세가 아니겠는가. 요즘 또 그 언론인들의 태도도 자꾸 도마에 오르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명품백 의혹이 한창 고조되던 시기에 KBS에서 대통령과의 대담을 했죠. 예. 그리고 박찬범 앵커가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가는 컨셉으로 뭐 심야 시간에 방송을 녹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 대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뭐 대담을 녹화를 할 수 있냐 그러는데 녹화한 사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손석희 앵커와 녹화해서 이제 보도가 됐죠. 근데 이번 건은 사안이 달라서 생방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런 녹화냐 아니냐 이거는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KBS 앵커 박장범 앵커가 질문을 어떻게 했다. 녹화 대담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그 대담이 마련된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KBS의 질문권은 이미 회수된 상태고 KBS 입장에서도 포기한 상태죠. 그걸 대담을 하는데 뭐 질문을 이걸 했니 안 했니 그것도 뭐 중요하게 이렇게 따져봐야 되지만 대중들께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KBS가 윤석열 대통령이 먹어야 될 욕을 대신 먹고 있다고 봐요. 제 1번으로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죠. 근데 KBS가 다 총알바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장범 앵커가 대신 맞아준다는 거죠. 그 명품백이라고도 못하고 파우치라고 하고 해야 될 질문 못하고 그 공영방송이 정권의 소품으로 전락했음을 대국민 앞에 이제 선언을 해서 그 욕바지가 되는 바람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들어야 될 당연한 비판을 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강도가 약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 순간 그 대담의 그 원천적인 의미 자체가 훼손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죠.
공간의 문제가 이 아니고 정치 상황에 그 대담에 응했다는 것. 응했다는 것 예. 자체가 문제다. 네. 그러면 만약에 노종면 앵커한테 그 말 그대로 대담을 해야 됩니다. 방송사에서 오더가 왔습니다. 그럼 그 대담을 기획하는 입장이고 앵커로서 직접 참여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물을 거 물어야죠.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장소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은 해야죠. 최소한의 설명할 수 있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부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구조 안에 안 들어갑니다. 응하지 않는다는 네. 거죠. 그 대담 자체에 응하지 않고 통상적인 형태 기자회견을 하자고 회사나 이제 언론 전체에 얘기를 했을 네. 거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해주니까 기자회견 안 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론 개혁은 원상회복이 아니고 원상회복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 원상회복이라는 말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상으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상 회복만 해서 될 거면은 이 지금 탄압이 없던 시기에 언론이 훌륭한 언론이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언론계 스스로 알고 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개혁이다. 원상 회복은 개혁처럼 보이지만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더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바꾼다는 게 아니라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이 나아지게 만들어서 결국 이 언론하고 엮여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해를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언론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시민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언론이니까. 근데 우린 자꾸 그걸 놓쳐요. 왜냐하면 정권에 따라서 강도만 다를 뿐 일정한 탄압이 계속 가해지고 개입이 가해지고 그게 탄압으로 이제 확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사장이 어떻다, 낙하산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그래서 그 고리를 끊는 것이 마치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그건 기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노종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언론에도 오래 있었고 어떻게 10년 정도는 대한 언론 실험을 하신 겁니다. 다시 메이저 언론 돌아왔을 때 그런 대한 언론 실험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돌아와서 조금 다시 적응한 겁니까? 하려고 했죠. 근데 제 이름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조직의 이름으로 하려고 했죠. 거기에 실패한 겁니다. 그 부분이 실패했고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개혁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들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네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을 때려잡자는 게 아니에요. 언론 노동자가 기자 이전의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이 언론사라는 조직 안에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기자로서의 그 활동,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과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가. 이런 것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징벌적 손배의 논의가 이 벽에 봉착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언론 노동자들이 지금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저는 혹사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몸도 혹사당하고 정신도 혹사당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혹사당하는 줄도 모르고 혹사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까 그런 뭔가 그 가치관이 본인의 가치관과 합치점이 많아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아까 언론중재법 얘기해서 좀 여쭙습니다. 언론중재법이라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두는 법안을 지금의 민주당이 사실은 당시 여당이었죠. 주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국회에 가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내놓으실 예정입니까? 그 얘기 가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씀을 아마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그 제가 말을 꺼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언론 노동자 말씀을 꺼낸 이유는 이런 환경에서는 기자들이 베끼기 할 수밖에 없고 선정적인 보도 할 수밖에 없고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예. 인자가 있는데 요인이 있는데 너 기사 똑바로 써. 이걸로 되냐는 거죠. 목표는 기사를 똑바로 쓰게 하는 것. 좋은 기사가 나오게 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마음에 안 들어. 넌 틀렸어. 이거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 무슨 제도가 필요하냐. 하루에 수십 건씩 기사를 써야만 하는 환경을 막아주는 제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있어야 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사를 썼는데 선배가 고쳤어요. 욕은 내가 다 먹어요. 제목만 딱 고쳤어요. 어떤 기사들은 제목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요. 내용이 없는 제목이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이건 내가 안 뽑았어요. 근데 욕은 내가 먹어요. 이런 거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아, 갑자기 좀 무섭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아주 세세해 보이지만 네.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오보가 나왔을 때 또는 부실한 보도를 했을 때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데 그걸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언론계 우리 노정면 후보님도 나오셨지만 국민의힘에도 호준석 그 전 YTN 앵커죠. 거기도 호준석 후보도 구로 갑의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또 TV조선의 박정훈 전 앵커도 또 공천을 받았고, 신동욱 전 앵커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앵커 출신들이 많이 정치에 나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근본이 기자라는 점, 사실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근본이 다 기자인 건 맞나요? 아, 좀 다른가요? 좀 제가 좀 아니면 헷갈려질 수 있을 것 사람마다 같습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걸 일률적으로 기자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론인이었다고 하는 거는 뭐 그게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네네.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앵커들 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는 높으니까 이렇게 익숙한 얼굴이니까 뭐 현실적으로 이해는 되죠. 뭐 제가 동의는 못하겠습니다만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왜들 영입하려고 하는지. 근데 저는 2009년도에 처음 이제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아, 이미 지금으로 14년 전에 15년 전에 받으신 거네요. 네. 그때도 이제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을 했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제가 뭐 앵커로 얼굴이 알려져서 그래서 저를 영입하려던 정치 세력은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다 어떤 그 YTN 투쟁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투쟁에 이제 앞장섰던 사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던 사람,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해당 이제 정당이 우리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 사람을 내세워서 선언하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영입 제안을 받은 시기와 이동관, 방통위 등등의 이 언론 이 탄압상이 아주 굉장히 크게 부각됐던 시점이었고, 그런 언론 개혁의 필요성, 언론 문제에 대한 환기, 이것 때문에 제가 영입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렇게 설명도 들었고, 근데 다른 사례 언급해 주신 다른 사례는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반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뭐 저랑 비교하신 건 아니겠지만 제가 뭐 굳이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부평갑 출마지 다시 돌아옵니다. 가보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는 인천이 사실 민주당 유리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평갑 총선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퐁당퐁당 여야가 왔다 갔다 하는 동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영입 인재면 뭔가 좀 비례대표 공천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수도권 중에서도 상대적 유리한 지역에 이렇게 해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 험지를 가시게 됐는데. 원래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네. 저는 뭐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전략 공천이잖아요. 영입된 분들이, 인재라는 표현도 참 그런데 하여튼 영입된 분들이 공천을 받는 과정은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할까, 뭐 당선 가능성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죠. 그런데 쉬운 데 가서 누구나 꽂아도 당선된다, 이건 저는 전략이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은 여기에 가면 경쟁력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그래서 당에서는 제가 부평갑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22대 국회 입성하시면 아마 박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일 것 같습니다. 노정면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면 뭘 하겠다, 정책 포부를 좀 하나 밝혀주시죠. 너무 넓고 또 답이 추상적일 수 있어서 좀 걱정되는데, 박제까지 된다고 하니까 답을 하지 말아버릴까 이 생각도 들고, 저는 개혁이라 그러면 좀 듣는 분들에 따라서 좀 과격하다, 뭔가 좀 세다, 괜히 거리감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용어가 주는, 그리고 또 누군가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다고 봐요. 근데 또 한편에서 민생 엄청 얘기해요. 민생을 살려야 된다. 민생이 최고다. 민생이 최고가 맞아요. 근데 개혁이 없는 민생은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뭘 바꿔야, 뭘 좋게 바꿔야 민생이 나아지겠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지겠죠. 개혁이 무엇인지,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걸 아주 쉽게 사례로 입증해 보이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정책 만들어서 개혁 그렇게 어렵고 뭐 거리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 노정면이 제안한 이 정책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네. 그 독자들의 질문이 있어서 하나 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뭐 인재들 영입하고 하는 과정이 시끄러웠다는 게 아니고 내부의 공천 문제가 지금 뭔가 절정에 달하면서 분쟁 양상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정치인이 되었으니까 이 국면을 뭔가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한 전환 카드는 좀 뭐가 있을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전환 카드 가지고 하는 거는 뭐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전략 전술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마당에 그런 거를 고민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담백하게 우직하게 유권자들께 설명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들을. 네.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설명을 드려야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고 할 수는 없죠. 공감할 건 공감하고 오해가 있으면은 해소하고 과장이 있으면은 거품을 빼고 이런 노력을 겸손하게 하는 것 굉장히 원론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시끄러워요. 시끄럽지 않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겠죠. 네, 시끄러운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시끄러운 게 전부인가? 시끄럽기만 하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만 보도해요. 정말 이게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시끄러운 건지, 조용하면 좋은 건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조용하잖아요. 그럼 조용하면 좋은 건지, 이런 설명 없이 그냥 민주당은 시끄러워, 국민의힘은 조용해. 이거는 이게 프레임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안을 너무 단순화해서 단순 비교하고 나쁜 쪽을 부각하고 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명백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비판받을 부분을 아프게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노력, 당연한 역할이지만 뭉뚱그려서 드러나는 현상 가지고 그걸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민주당은 비판에 대한 무슨 침해할 수 없는 성역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같은 접근으로 국민의힘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려면 논거가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결례를 보면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 더 물어보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랑 개인적으로 당연히 만나보셨겠죠. 영입 인재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나보고 당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지금 들어온 사람한테 당 대표의 리더십을 물어보시면 저를 너무 곤란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은 해야죠. 네, 질문을 답변하시고요. 회피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적인 사법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시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후에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제가 두려워서 평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언론의 집중포와 검찰 수사에 시달린 사람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 사실은 뭐죠?
리더십을 요구하려면 이거 어떤 평가잖아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자꾸 비교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비교 상황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당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뭐 물러나면 다 되나요? 물러나면 누가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소용이 있는 해법인지 저는 답을 못 찾겠어요. 그게 답이라면은 물러나라고 해야죠. 왜? 민주당이 이겨야 되니까. 민주당이 제가 이제 입당한 마당에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 질문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독자들의 질문과 응축된 것들 전해드리는 건데 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 하면 사이다 아닙니까? 누군가에 위해서 강력하게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로 맞상대할 사람으로 여겼는데 요즘 그 뭔가 그 사이다다움이 없다. 전투력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노정면 후보가 대신하는 겁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유독 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 양날의 검이 딱 겨누고 있어요.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저기서 의미하는 전투력을 저는 짐작은 대충 하고 그렇게 뭐 서로 짐작한다고 전제하고 말하면 전투력을 끌어올리면 그렇다고 욕할 겁니다. 하도 욕을 해서 좀 조용히 지내면 전투력이 떨어졌다고 욕할 겁니다. 우리 임종석 전 실장이 이번에 배제된 거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공천하면 586을 살렸다. 배제하면 사당화됐다. 곳곳에 이런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프레임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공천의 결과 때문에 당 지지자들이 이 공천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은 다 당 지지자들이잖아요. 당연히 낙선한 저 배제된 쪽에서는 평가가 좋을 수 없죠. 근데 나쁜 의도를 가진 언론 입장에서는 멘트 타기 좋아요. 저런 비판 멘트 타기 너무 좋습니다. 저는 빨리 이 시기를 민주당이 현명하게 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현실이니까. 답답한 점이 있어요. 저희 민주당이 뭐 이렇게 설명을 이제 언론이 이렇다는 비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국힘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걸 어떤 상수로 놓고 이걸 타고 넘어가는 데 있어서 현명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불현듯 떠오른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립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이 강북을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기자들하고 문답 과정에서 그 의원들이 이제 평가를 얘기하다가 약간 실소를 터뜨렸어요. 돌발 영상을 제작한다. 이재명의 실소, 돌발 영상 깜입니까 아닙니까? 뭐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으면 그걸 했겠죠. 더 센 게 없으면 그걸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14호 영입 인재 노정면 후보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